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요즘 며느리 같지 않고 아주 착한 며느리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봤다가 아주 혼쭐이 난 시어머니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40대 유부녀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도 하나 생기고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남들은 다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에 나름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장점 중 하나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보통분이 아니세요.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시어머님은 시골에 사시다 시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서울에 올라오셨거든요. 당시에 정말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올라오셨대요. 그랬으니 안 해본 일이라고는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중에 아들 둘까지 낳아 키우느라 정말 뒤돌아볼 정신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사신 거죠. 젊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신 게 그렇게 힘들게 사셨으면서도 아들 둘을 아주 잘 키우셨어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바로 아래 서방님이 계신데요. 둘 다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현재 저희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서방님은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십니다. 입만 여시면 항상 아들들 자랑을 하셨어요. 어쩜 둘 다 그렇게 총명한지 내가 장사하느라 바빠서 공부 한번 들여다봐 준 적이 없는데 둘 다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전교 1등이었다니까. 그뿐이야. 성격까지 좋아서 반장도 한번 놓친 적이 없었지. 평소 시부모님 두 분은 티격태격 하시다가도 아들들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죽이 척척 맞았어요. 저번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셔놓고 또 하시는 거예요? 제 귀에 아주 딱지가 붙겠어요. 우리가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저렇게 잘 자라줬으니 너무 대견해서 그렇지. 맨날 만날 때마다 시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통에 동서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라고 농담까지 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서울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남들은 고액 과외며 학원이며 다 보내도 힘든 일인데 둘 다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알아서 훌륭하게 자라줬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랑 형만 대단한가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도 모의고사 전국 수석에다가 서울대도 수석으로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대단한 거야 당연히 알지. 한 집에 하나 나오기도 힘든 서울대 출신이 우리 집에는 셋이나 있는 데다가 의사 둘이나 있으니 내가 아주 어깨가 으쓱한다니까. 남편 서방님 동서까지 모두 다 서울대 동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동서는 서방님과 같은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꿀리는 사람은 아닌데 시댁에 가면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큰며느리는 음대 나왔잖아. 음대는 사람도 별로 안 뽑는 거라 훨씬 더 들어가기 힘든 거야. 그럼 우리 큰며느리 피아노 앞에 앉아있으면 아주 우아한 게 천사가 따로 없지. 시어머님이 동서 칭찬을 할 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항상 제 칭찬을 덧붙였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민망했어요. 괜히 제 이야기를 꺼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던지시는 게 저는 더 싫었거든요. 음대야 집에 돈 좀 있으면 개나 소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큰 돈 주고 굳이 대학까지 나오면 뭘 해? 지금도 하는 거 없이 놀기만 하는데. 어머니도 참 언제적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서울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피아노과 들어갈 때 실기 만점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에 당연히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도 뭘 모르고 하시는 말이니 거기에 대고 제가 토를 달아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지영이가 놀긴 왜 놀아?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지영이가 얼마나 대단한 피아니스트인데. 얼씨구, 대단하긴 무슨.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피아노나 띵동거리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피아노 학원이라도 차리는 게 낫지.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프리랜서는 무슨.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시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돈도 별로 못 벌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도 굳이 일일이 말씀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툭하면 제게 그렇게 빈둥거릴 거면 피아노 학원이나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요즘 학교 앞에다 학원 하나 차리면 그래도 제법 잘 된다던데요? 동서는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눈치가 참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만으로도 피곤한데 그 옆에서 꼭 한마디씩 보태곤 했죠. 지금도 매일 새벽까지 작업하기 바쁜데 학원까지 하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 하긴 예술하는 사람들 낮에는 핑핑 놀다가 꼭 새벽에 영감 떠오른다고 잠 안 자고 일하긴 하더라고요. 예술가는 무슨, 그래봐야 딴따라지. 이 옆에 내가 어디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식들 일이야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며느리가 하는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 뭐요? 무식? 이 양반이 며느리들도 있는 앞에서 마누라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고, 저 옆에 내 입을 아주 단단히 꼬매버리든가 해야지. 그네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게 다 내 탓이다. 무능한 내 탓. 알긴 안 해. 이게 다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어른이 한마디 하면 아주 10마디를 한다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부모 없는 티가 저렇게 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게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시어머니는 부모 없는 티가 난다느니 착한 척을 한다느니 하시면서 몰상식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도무지 시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제가 남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항상 제 편을 드는 게 못마땅해서 그러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참을만 했습니다. 물론 주변 친구들은 제가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꾹 참고 사냐고 그러다가 속병 난다고들 했어요. 친구들 말도 맞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시어머님이 심하게 하실 땐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쩜 저러실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싫은 소리 좀 한다고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한 곳에서 30년 가까이 닭볶음탕 장사를 하셨는데 시어머님께서 워낙 솜씨가 좋다 보니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댁의 가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가게가 돌아가질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가게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봐야 카운터에 앉아 계산을 하시는 것이 다다 보니 연세가 드실수록 시어머니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대단하신 게 허리나 무릎이 많이 안 좋아 매일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가게는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겉으로는 일하는 게 좋아서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 보니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힘들게 가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고요. 우리 집도 그렇고 동서랑 서방님네도 둘 다 의사라 먹고 살만은 할 테니 상의해서 시부모님 가게를 정리해드리고 두 집이 생활비를 모아서 드리는 게 어떠냐고요. 남편은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자식인데도 본인은 생각도 못했다고요. 며칠 뒤 동서를 따로 만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반응이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처럼 제 말에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먹고 사실 만한지 몰라도 저희는 아니에요. 애 둘 부모한테 맡기느라 시터 비용만 제 월급만큼 들어간다고요. 동서, 내가 동서 사정 모르고 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에 너무 가시가 있는 거 아니야? 형님이 너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형님이 너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형님이야 친정 부모님 없으시니까 시부모만 챙기면 돼요. 그치만 저는 친정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시고 가게도 잘 되는데 뭐하러 잘 되는 가게까지 그만두라고 해요? 그냥 하시게 두세요. 동서는 어머님 무릎이랑 어깨 아파서 매일 치료받으러 다니시면서 새벽부터 장사하시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그거야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건데 할 수 없죠. 암튼 어머님이 저희 애들이라도 봐주신다면 모를까 저는 생활비 못 드려요. 동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마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처럼 찝찝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얼마 뒤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뒤통수라도 맞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글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주 여우짓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무릎하고 허리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른 척 하더니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동서가 다니는 병원에 검사랑 도수 치료를 예약해뒀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기가 찼습니다. 어머님 장사하시느라 힘드셔서 어떡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생활비 척척 드리면서 가게도 그만두시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한 발 늦었지 뭐예요. 동서가 먼저 선수를 친 거 있죠. 그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감동받아 눈물이 다 났다네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서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돈 많이 벌어 병원 개업해준다는 소리까지 하셨답니다. 제가 뒤에서 툴툴 걸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다 제가 아둔한 탓인데요. 한편으로는 동서가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시어머님에게 예쁨받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날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저를 미워하고 구박하기야 했지만 이제는 동서까지 합세해서 시어머니와 둘이 끈끈하게 한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는 만지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주 애지중지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집에서 부리는 일꾼처럼 대하셨어요. 시어머니 가게에 일이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저를 부르셨어요. 가게 주방에 물이 새는데 업체 좀 알아봐라 부터 시작해서 가게가 바쁘면 점심시간에 나오라고 하시더니 서빙까지 시키셨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그 정도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에도 구박을 받고 아내도 구박을 당했어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새벽 일찍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하신다는 소리가 저더러 새벽 시장에 갔다 오라네요. 이번에 바꾼 채소 가게가 영 상태가 안 좋아. 큰애, 네가 이번 주에 새벽 시장에 좀 다녀와라. 새벽 시장이요? 어머니, 제가 매일 새벽까지 작업해서 새벽에는 나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놈의 일을 대낮에 하면 되지 왜 새벽에 일을 해? 괜히 가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주소랑 사올 채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바로 내일부터 갔다 와. 8시 전에는 무조건 가게로 사와야 된다.
어머님 핑계가 아니고요. 그건 힘들어요. 애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제가 새벽에 시장 갔다가 가게까지 어떻게 가요? 아유, 쫑알쫑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는 옛날에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혼자 시장 다 다녔어. 너는 그나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전 하나 있으면서 시애미가 부탁하는데 그걸 못 해주니? 아, 됐다. 하기 싫으면 말아라.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큰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내 아들 돈 가지고 집구석에서 맨날 놀면서 어쩜 이렇게 쓸모가 하나도 없는지 몰라. 나한테는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동서에게 보낼 문자를 제가 실수로 보내신 건지 아니면 저 보라고 일부러 문자를 잘못 보낸 척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손 아래 동서에게 손윗동서를 마구 씹어대면서요. 며느리라고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둘밖에 없는데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제가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겠더군요.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 말에 노발대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에 가겠다는 걸 말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며칠만 아들 유치원 등원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새벽 시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저를 개무시하는데 저도 모르는 척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어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첫차를 타고 새벽 시장에 가실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봐야 불똥은 또 제게 튈 테니까요. 그냥 일주일 잠깐 고생하고 마는 게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답답하게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냐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참을성이 좋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큰 일을 겪었어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여행을 떠나셨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찌고 버티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 저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저는 마냥 철이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돈으로 음대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예술 가셨어요. 두 분 다 그림 그리고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하셨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들 부모님이 유명한 화가였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요즘 친구들이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친가, 외가댁 모두 대대로 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서 부모님 두 분 다 자유롭게 자라셨어요. 저희 시댁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유롭고 긍정적인 저에게 끌리고 저는 반듯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 좋았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외국에 그림을 사러 다니시다 보니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며 공부보다는 예체능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거기다가 외동딸이다 보니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피아노도 배웠고 이것저것 여러 악기도 배웠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물려주신 재산이야 많았지만 제가 혼자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30이 다 될 때까지 밥 한 번 혼자 차려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에게 평생 받기만 했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반년을 매일 울다가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홀로 서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좋은 부모, 좋은 아내가 되기로요.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가 되어보니 안정적인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딸처럼 잘해야겠다 다짐했고요. 그런 마음이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큰 걱정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참고 이해해 주다 보니 아주 끝이 없었어요. 항상 참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참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시장을 다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 한마디 없이 했어요. 제가 잘하는 모습 보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새벽 시장에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친해진 채소가게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가게로 배달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한시라도 빨리 가게에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조금 급하게 운전했나 봐요. 그러다 그만 작은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야 할 것 같아 근처 병원에 갔어요. 마침 그 병원이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이더라고요. 동서가 안내해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연락했는지 병원에 오셨어요. 저는 단순 접촉사고라 다친 데도 없는데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인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러게 왜 밤에 일하느라 잠도 못 자는 애한테 새벽부터 운전을 시키고 그래? 하마터면 당신 때문에 우리 큰며느리 큰일 날 뻔했잖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다 애미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거 잠깐 갔다 오는데도 사고를 내고 말이야. 아이고, 채소 다시 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생겼네. 시아버지는 제가 걱정돼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셨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버럭하셨어요. 곧바로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채소들을 더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병원까지 오셔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 일 도와드리다가 그런 건데요. 아이고, 둘째야, 네 손이똥서 좀 봐라. 애가 아주 생사람을 잡는다. 지가 실수해서 사고 내놓고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 봐. 시어머니는 제 말은 다 꼬아들으셨어요. 마침 병실에 온 동서 손을 덥석 붙잡으시더니 일러 바치기라도 하듯 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순간 욱하더군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앞으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예뻐하시는 동서랑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가 할 말만 뱉어버리고 벽 쪽으로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올라왔지만 애써 꾹 참았어요.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연락하셨는지 제 사고 소식을 듣고 출근하다 말고 남편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마침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더군요. 저도 전 같으면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굴면 어떡하냐고 했겠지만 이제 더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잘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날이 올지 모른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자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더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가족 나름이지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데 저라고 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아예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 아들의 할머니고 남편과 부부로 사는 동안은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이니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만 딱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보고 싶지 않다는 소리까지 들으셨으니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대로였어요.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야 당연히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저를 항상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시아버지의 생신은 챙겨야 하니 저는 불편함을 각오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제가 사겠다고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래봤자 내 아들 돈 쓰는 건데 뭐하러 비싸게 밖에서 나가서 밥 먹냐면서 굳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혼자 음식 준비하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제가 일찍 갔을 거예요. 동서야 원래 병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왔지만 저는 남편이 늦어도 혼자라도 애 데리고 일찍 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 저는 저녁 시간에 딱 맞춰 시댁에 갔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본인이 힘들게 음식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셨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도착해서 들어서자 시어머니 입술이 불쑥 튀어나와 있더군요. 아주 단단히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데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주 팔자가 좋구나. 어머, 어머님이 다 차리신다고 해서 저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어차피 동서도 아직 안 왔네요, 뭐.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툭툭 편하게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제 말을 듣고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둘째야 의사인데 병원 일이 얼마나 바쁘겠니? 하긴 집에서 매일 편하게 노는 네가 뭘 알겠어.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듣기 싫은 소리는 이제 더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제게는 스트레스니까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계속 하시는데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간을 봤습니다. 아우 짜! 어머니도 연세 드시나 봐요. 어째 간이 다 짜네요? 평소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과 똑같이 했습니다. 항상 제가 반찬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손으로 쏙쏙 집어드시며 짜네 다네 항상 말이 많으셨거든요. 애는 갑자기 멀쩡한 음식 가지고 왜 꼬투리 잡고 난리야? 짜긴 뭐가 짜다고 그래? 아버님, 매일 먹는 밥이랑 고기 질리지 않으세요? 제가 오면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회랑 대게 샀어요. 우리 이거 먹어요. 아유, 안 그래도 회가 딱 땡겼는데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큰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저도 여우짓이라는 걸 안 해봐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먹으니 술술 나오더군요. 시어머니가 기껏 고기며 반찬이며 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일부러 초를 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포장해왔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제가 포장해온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큰애, 너는 대게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사오니?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월급쟁이 월급이 뻔한데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대게 어머님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고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아이고, 그깟 피아노 두드려서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정말이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도 하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해서 아주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참아지질 않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마침 동선애가 들어왔어요. 동서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도
항상 일핑계를 대며 주인공처럼 나타나서는 음식만 쏙 먹어대기 바빴으니까요. 동서는 시아버지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괜히 마음에 안 드시는 선물보다 돈이 최고라면서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인데 설마 너는 선물도 없이 대게가 끝이니? 그럴 리가요. 저도 당연히 생신 선물 준비했죠. 시아버지의 생신 선물은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굉장히 아끼셨던 그림이었습니다. 따로 그림들을 보관하는 화실이 있었는데도 이 그림만큼은 매일 보고 싶으시다면서 침실 중앙에 걸어 놓으셨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꼭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는 친정아버지처럼 지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시아버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죠. 바로 남편에게 그림을 걸어달라고 하실 만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아이고, 꼴의 고상한 척은. 집에 처박아 놨던 쓸모없는 그림 하나 가지고 와서 생색 엄청 내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뇨.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이 그림 엄청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얘기도 하지 말어. 암튼 얘가 왜 이렇게 센스가 없는지. 둘째야, 용돈 고맙다. 동서가 준 봉투를 획 챙겨 방으로 들어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어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무식한 건 원래 답이 없는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가게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많이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방님과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요. 저는 바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야 당연히 밉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평소에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지셨으면 입원까지 하셨나 싶어서요.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병실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점심 장사 때문에 가게에 계시고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들어갔대요. 서방님과 동서도 일이 바쁜지 아직 병실에도 안 왔고요. 저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누워 계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생각도 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시더니 결국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 중에 의사가 둘이나 있으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수술 경과가 좋으셨어요. 수술이 끝나고 며칠 입원해야 해서 간병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간병을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제가 부려먹기 좋아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웬일로 쭈뼛 망설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내 성격이 보통 까다로워야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불편해서 난 하루도 못 있어. 네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난 네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말에도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당연히 간병인을 쓰라고 했어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신 분이니 제가 고생할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자존심 강하신 분이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르는 척 외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간병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아픈 사람이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가게 걱정만 하시니
옆에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건 시어머니와 많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었는데요. 일주일 같이 먹고 자고 했더니 많이 친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만만해서 그래서 간병인으로 곁에 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시어머니는 태어나고 나오시자마자 원래대로 돌아가셨거든요. 예전이랑 똑같이 저를 대하시더군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태어나시고 처음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또 본인이 상을 차리겠다고 하셨어요. 100번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항상 본인이 하겠다고 하신 대로 해야 속이 편하신 분인데 말이죠. 저는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니 서운한 마음들은 잠시 접고 일찌감치 시댁에 갔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요. 상은 거의 준비가 다 되고 이제 밥만 푸면 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주걱을 달라고 하셨어요. 밥은 본인이 풀 테니 저더러 국이나 갖다 놓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국을 상에 가져다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가지고 오신 시어머니가 상에 밥그릇을 하나씩 놓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제 아들과 시어머니 밥까지 모두 다 하얀 쌀밥이었는데 제 밥은 뭔가 누런색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밥통에 눌러붙어 있던 누룽지 같았어요. 아니면 하루 지난 밥이거나요. 제가 기분이 상해 말없이 빤히 밥그릇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제야 시어머니도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별일 아닌 것처럼 구셨지만 순간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아무리 밥이 부족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닌 며느리한테 그런 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남의 자식이 더 어렵고 불편한 건데 어쩜 저렇게 티가 나게 행동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 표정이 아무래도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있던 밥그릇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의 행동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수저를 들더니 상을 탁 소리나게 내리치더라고요. 아이고, 밥이 다 똑같은 밥이지. 밥상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들 말들이 많아. 됐어. 먹기 싫으면 내놔. 내가 먹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호통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냥 제 앞에 있는 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남편은 연신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제 기분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도무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밥이야 다 똑같은 밥이니까요.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누런 밥을 저에게 주신 건지 생각을 곱씹을수록 기분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동선의 식구들이 왔더라고요. 조금 전 상황을 모르는 동서와 서방님은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났다면서 밥부터 달라고 성화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느라 너무 배가 고프다고요. 그런데 잠시 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시어머니께서 식탁에 새로 상을 차리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식탁 위에 밥그릇에 눈이 갔습니다. 분명 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상을 차리셨나 싶어서요.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조카들이 먹고 있던 밥그릇을 보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명 새로 밥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하얀 새밥 4그릇이 식탁에 탁 올려져 있더라고요. 밥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밥은 뭐예요? 제가 살다 고작 밥 때문에 이런 소리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더 당황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고 온 사람들한테 묵은 밥을 줄 수는 없잖아.
거기다가 내 허리 멀쩡하게 고쳐준 의사 선생님들인데. 알고 보니 진짜 동서와 서방님 밥은 따로 남겨놓으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울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꽉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병실에 누워서 발가락만 까딱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따라 나오는 게 보였지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은 꼴도 보기 싫어서 거의 반년 넘게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 생신도 있었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한 번 왔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과 가족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저희 아들과 동서 아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저도 이번에도 시댁에 가지 않는 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했으니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집안에서 시아버지 마음 알아주는 건 저뿐인데 제가 안 와서 너무 외롭다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결국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아들과 남편만 보내는 건 아무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시댁에 가기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내 벼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제게 또 실수하면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설날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저야 시어머니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지만 좋은 날이니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책가방과 문구류를 사면서 조카 것도 같이 샀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동서와 서방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반년을 시댁에 오지 않았으니 동서와 서방님도 애써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가방 하나 가지고 좋아해주니 저도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길 잘했다 싶어서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좋은 기분에 또 초를 치더군요. 둘째네야 둘 다 병원 일로 바쁠 텐데 못 챙길만 하지. 너희 형수야 집에서 매일 노는 사람인데 그 정도야 손윗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서 챙겨줘야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니 역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어요. 손주가 둘이나 학교 입학하는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원래 학교 입학할 때 책가방은 할머니가 사주는 거라고 하던데. 저도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는 소리를 하시면 바로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말대꾸하면 시어머니도 가만히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웬일로 별말 없이 순순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애들에게 용돈을 줘야겠다면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둘 다 학교 들어가는데 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둘 다 이리로 와봐. 밝게 웃으시면서 제 아들과 조카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애들을 나란히 세워두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군요. 5만원권 2장을 꺼내서 10만원을 먼저 조카에게 주셨어요. 저는 구두쇠 시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아들에게도 용돈을 주겠다며 돈을 꺼내셨는데요. 잠시 뒤 제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글쎄 시어머니께서 제 아들에게는 10,000원권 딱 한 장만 주신 거 있죠.
왜 얘는 10만 원 주면서 나는 10,000원 줘? 할머니 미워.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미워할 거야. 다른 가족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 당황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죠. 제가 미우니 이제는 아예 손주까지 미우신 건지 이제는 대놓고 제 아들까지 조카와 차별하시더군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아유 시끄러워. 사내 놈이 뭐가 억울하다고 울어. 이게 다 너희 엄마 탓이니까 너희 엄마한테 따져. 능력도 없는 네 엄마가 할머니 알기를 아주 개똥보다 못하게 하는데 내가 네가 뭘 예쁘다고 용돈을 주니?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무식하게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이란 종은 다 떨어져서 그냥 이대로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다가 아무래도 이대로 가기엔 억울하더군요. 저를 함부로 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그렇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 봐요. 뭐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굳이 알아야 돼?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게 연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왜 귀 간지럽게 귓속말을 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어. 엄마 큰며느리가 1년에 저작권이 몇 억씩 들어오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사람들은 농담으로 나더러 능력 있는 와이프 덕분에 회사 취미로 다닌다는 그런 소리까지 한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에서 마냥 노는 사람은 아니에요. 피아노 전공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많다 보니 일찍부터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놀이처럼 노래를 만들다 보니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이 꽤 많아요. 특히나 CCM 곡이 많고요. 그리고 광고 속에 나오는 CM송이나 로고송, 영화 음악까지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저작권이 꽤 쏠쏠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정도예요.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버님께 생신 선물로 드린 저 그림 얼마짜린 줄 아세요? 뭐? 그림? 여기서 그림의 얘기가 왜 나와? 남편의 말에 분명 눈동자가 흔들리셨으면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 경매에 내놓기만 해도 5천만 원은 그냥 받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싼 거라고? 시어머니 눈이 얼마나 커졌는지 금방이라도 눈동자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뿐만이 아니야.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께서 물려주신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다 해도 건물 하나는 그냥 살걸? 건물? 시어머니의 입이 쩍 벌어지셨습니다. 그런 대단한 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고요. 저도 굳이 숨긴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시부모님에게 제가 얼마를 버는지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프리랜서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냥 그림 그리고 사고 파시던 분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무시하신 건 시어머니니까요. 저도 아들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떻게 애한테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어머님한테 질려서 더는 어머님 아들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 빼고 잘난 서울대 출신들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몰라서 이래? 엄마 뭐해? 빨리 우리 지영이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저도 당연히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때다 싶어서 질러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까지 참아줬더니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한 건지 똑똑히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일이면 진짜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매일 피아노나 치고 앉아있으니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줄만 알았지. 어머니야 평생 가게에서 닭만 만지셨으니 예술이 뭔지 아실 턱이 없죠. 어차피 매일 하는 것도 없이 피아노만 치는 며느리 싫어하셨으니까 제가 그만 꺼져드릴게요. 아니, 애미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자식도 있는데 자식 생각해야지. 자식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저랑 제 아들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못되게 하신 거 저도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하지만 제 아들까지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저는 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어머니도 잘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애미야.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믿어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도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을 나가려고 하자 아주 문 앞까지 달려와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제게 큰 실수했다면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지니 집안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저도 너무 편해졌고요. 시어머니께서 가게 문을 닫는 주말이면 제 아들까지 매주 봐주시거든요. 우리 예술가 며느리 스트레스 받으면 곡 안 나오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더러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시키던 분이 글쎄 저 먹으라고 매일같이 반찬을 해서 보내십니다. 벌써 그것도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다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너무 겸손했나 봐요. 얼마 전 저는 시부모님께 가게를 그만두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어요. 전에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저를 무시하시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모른 척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 아들도 살뜰히 챙겨주시니 며느리로서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보고 답답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시부모님께 더 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은 더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께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우여곡절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정드는 거니까요.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우리 또래 엄마들은 만나면 다들 자식 자랑하느라 바쁘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얘기하면서요. 저는 자식 농사를 망쳤다면 망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 딴에는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역시 자식 일은 제 맘대로 안 되나 봅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애들 낳고 장성할 때까지 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들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그럼 제가 왜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3살 터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입니다. 남편은 천성이 좀 게으르다 보니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일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식구 먹고 살기에는 한참 부족했죠. 그냥 일용직 비슷하게 일 있을 때 한 번씩 나가서 일하고 귀찮은 날은 그냥 집에서 술이나 퍼마셨어요. 한마디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부터는 한량 같은 남편 대신에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선을 봐서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사람과 애를 둘씩이나 낳고 사는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남편을 고쳐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천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가 아무리 울면서 애원을 봐도 남편에게는 그저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였죠. 그리고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는 저도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질려버려 남편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돈 못 벌어오는 것도 괜찮으니 그저 아이들 결혼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한 아빠 역할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맨날 집에서 술 먹고 놀기만 하는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저보다는 나았는지 아빠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봐도 확신할 만한 증거들이 많았지만 굳이 들먹이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도 싫었고, 그리고 남편한테 애정이 없어서인지 바람을 피우는 걸 알면서도 별로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망나니도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서 실수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 빠진 여자길래 이런 놈을 좋아하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렸는지 한번 밖에 나가면 집에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왜 안 오는지 궁금해했지만 대답해줄 말이 없어서 대충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없는 것을 익숙해했죠. 그런데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는지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난동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깨진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들 사이에서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술값을 안 주니 제 지갑에도 손을 대더군요. 처음에는 아빠가 돌아와서 좋아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남편이 어질러 놓은 집안을 치우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혹시나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당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찌검이 시작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혼자 오해를 하고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도 보통 성격은 아닌지라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때리면 저는 발로 차고 남편이 밥그릇을 집어던지면 저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매일매일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시작된 남편의 손찌검에 반항하며 싸우던 저를 보던 아들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들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온갖 욕설을 하더군요. 이 애미 없는 호로 자식아, 너는 네 애비도 못 알아보냐? 이제는 너까지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그래, 너 이 새끼 오늘 나랑 한번 죽어보자. 남편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두들겨 패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꼬부라진 혀로 계속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든 아들을 보니 내가 도대체 무얼 위해서 이 인간을 내치지 않고 살았나 하는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없으면 술값 내줄 사람도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고, 가진 재산이 워낙 없다 보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몇 푼 되지도 않는 위자료는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방을 하나 구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시댁이 같은 동네라 두 번 다시는 저 집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어가며 열심히 애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처음 몇 번만 어디서 구해와서 보내더니 그 이후에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직장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구해오라고 닥달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애들을 보러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양육비 소송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딴 더러운 돈 받기 싫어서 그냥 없는 셈 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홀로 애들을 키운 지 몇 년 후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아들이라 수능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항상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아들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쓰는 책상과 의자까지 수험생한테 가장 좋다는 제품으로 알아봐서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 야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혹시 집까지 걸어오느라 힘들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차 끌고 학교 앞으로 마중 나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대리운전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애 아빠는 그동안 뭐 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애 아빠는 연락 끊긴 지 오래라서 그냥 잊고 살았어요. 애들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저 말고 애들한테는 연락했을까 싶어 애들한테 물어보았지만 연락 온 적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먼저 연락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 아빠한테서 못 받는 양육비는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해서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하튼 저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원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도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그냥 하위권 대학으로 성적에 맞춰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었는데요. 재미로만 하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솔직히 안 쳐두고 말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피아노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 혼자 벌어서 피아노를 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여서 아이에게 좋게 잘 설명을 해보았지만 아이의 고집이 상당했습니다. 싫어, 나 피아노 할 거야. 나 피아노 못하게 할 거면 왜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 보내줬어? 엄마가 피아노 보낸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 악을 쓰며 고집을 피우는 딸에게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어릴 때는 너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피아노 학원 다녔어. 그때는 취미로 배우라고 보낸 거지. 그때 피아노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음대 준비한다니? 아니잖아. 그리고 너 피아노 전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엄마 혼자 벌어서 그 돈 감당 못하는 거 알잖아. 피아노는 나중에 네가 성인 돼서도 취미로 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는 그냥 공부해서 인문계로 가자, 어? 그러자 딸아이는 펄쩍펄쩍 뛰더니 바닥에 드러누워 어린애가 떼를 쓰듯이 울고불고 발악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엄마가 돈 더 벌어오면 되잖아. 오빠는 좋은 대학 가라고 뒷바라지 다 해줬으면서 나는 왜 안 해줘? 나 피아노 못하게 하면 콱 죽어버릴 거야.
저는 딸아이의 말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을 맞은 아이는 어금니를 바득바득 깔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이를 때린 제 자신한테 놀라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시켜달라고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족한 레슨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큰아이 학비에 작은아이 레슨까지 저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남편에게서 받았던 위자료를 꺼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안 쓰고 비상금으로 놔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딸아이는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아노 전공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 재능이 특출난 아이는 아니었어서 그냥 평범한 지방 음대에 진학했어요. 딸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학비가 이중으로 들자 학자금 대출에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오더군요. 위자료는 이미 다 쓴 지 오래라서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가 대학만 졸업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이악 물고 참자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다쳐보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갑자기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시험이라 걱정했지만 꼭 하고 싶다는 아들의 확고한 뜻에 저는 또다시 수험생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비에 인터넷 강의 수강료에 책과 독서실 등록비 등등 공부만 하는데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군요. 삼시세끼를 독서실 근처에서 사 먹다 보니 밥값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매일 사 먹는 밥만 먹는 아들이 안쓰러워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3번은 도시락을 직접 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자 직업이다 보니 쉬운 게 아니더군요. 아들은 결국 합격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3년간의 수험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눈을 낮춰 그냥저냥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시생 생활을 하는 동안 딸은 졸업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하였습니다. 전공을 살리려니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선 일하기 싫다고 투덜거리기만 했어요. 어찌됐든 두 아이가 모두 취업을 하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의 삶에도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들처럼 퇴근 후에 모임도 가져보고 주말에는 나들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은 후 처음으로 비싼 화장품도 사보고 나이에 맞는 예쁘고 단정한 옷도 사 입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미용실에 가기 전 거울로 머리를 비추어 보니 저도 모르는 새에 새치가 많이 났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한 푼 두 푼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는 돈이 없어서 적금도 들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한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라 사실 저희 자매끼리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임종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요란한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와 언니에게 유산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저희 언니에게는 원래 살고 계시던 집을, 저한테는 시골 땅과 현금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유산을 받은 걸 알게 되자 아이들은 저에게 나눠 가지자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이러더군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으로 나 집 좀 해줘.
내가 집은 대출로 구한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눈치 주시잖아. 엄마는 아들이 처갓집에서 눈칫밥 먹었으면 좋겠어? 저는 보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요새는 다들 반반 결혼한다잖니. 이미 대출 끼고 집 알아보기로 사돈 어른들이랑 얘기 다 끝난 건데 왜 그래? 할아버지 유산은 나중에 나 죽을 때 너희한테 물려줄 거니까 지금은 안 돼. 엄마. 반반 결혼은 없는 집 자식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엄마는 돈도 있으면서 왜 안아준다는 거야? 남자체면 다 구겨지게 하네. 저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쩜 나이를 먹었어도 저리 철이 없을까요?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만 이랬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딸아이까지 저한테 매달리고 졸라댔습니다. 아이들이 며칠 동안 계속 저를 들들 볶은 탓에 결국 지쳐버린 저는 아이들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고 딸아이에게는 아파트 단지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요. 명의까지 달라고 우겨대는 거 그것만은 양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 죽을 때 다 넘겨주고 갈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1년 뒤 아들은 결혼해 그 집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았고 딸은 동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그렇게 막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과 학원을 해주고 나자 남은 유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대비로는 턱없이 모자랐죠.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환갑을 맞이한 해였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새 늙어버린 저는 벌써 환갑이 되어버렸네요. 몇 달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와 최근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해 동창회에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동창회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망설여졌어요. 내가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나가봐서 벌써 50년이나 흘렀는데 가봤자 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니? 제가 이렇게 묻자 친구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얘는 뭘 그런 걸 걱정해. 그리고 얼굴 좀 못 알아보면 어때? 그냥 동창이구나 하고 재밌게 놀다가 오는 거지. 하여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다. 저는 친구의 말에 기분 전환 겸 한번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서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모임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어렸을 적 얼굴이 문득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 살도 찌고 주름살이 생기긴 했지만 이목구비가 그대로인 친구들을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따라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남자 동창 한 명이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저는 누군지는 몰라도 일단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굽던 그 동창생이 저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진한 눈썹과 또렷한 눈매를 보고 말이죠. 그는 바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를 보자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이었던 그는 또렷한 이목구비 때문에 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이쁨 받는 우등생이었죠. 저는 잘생긴 얼굴 때문도 있었지만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달리 또박또박 글씨를 예쁘게 쓰는 그 아이의 모습에 반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그 아이에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죠. 결국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쉬운 마음에 그 아이에게 손편지 한 장을 주고 떠난 게 다였네요. 그 후로는 중학교를 서로 다른 곳에 가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제가 그에게 너 동석이 아니니? 라고 하자 그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했던 저라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알아보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지난날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 얘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찌검으로 인해 이혼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 딸을 키우고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된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대 후반 결혼하려던 여자가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후 쭉 혼자 지냈다고 하더군요.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이 먹고 보니 혼자만 처자식도 없이 쓸쓸한 처지인 것 같아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학창 시절에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 붙였었는데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나니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임이 끝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나이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바람도 쐬러 가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마음속에 은은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재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도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이더군요. 인간 말종이었던 전 남편과는 다르게 그는 정말 자상하고 진중한 남자였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제 얼굴을 항상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항상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하루하루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공주 대접을 이 나이 먹고서 받아보았네요. 그 당시 아들 내외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고 딸아이는 저와 같이 살긴 했지만 주말에도 레슨을 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누구와 어디를 다니는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했었죠. 그런데 어느 주말 그와 근교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치 좋은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차를 시켜놓고 창밖 풍경을 즐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커피숍 안쪽으로 아들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지만 아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안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와 저와 그를 몇 번이나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묻더군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친구야. 초등학교 동창.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더니 말했어요. 친구? 엄마가 남자인 친구도 있었어? 그리고 무슨 친구랑 이런 데를 놀러 다녀? 어이, 아저씨,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네? 저는 버릇없이 말하는 아들을 애써 말려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기분 나쁜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 해숙이 아드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미남이시네. 저는 어머님하고 친한 친구 정도로 생각해주면 고맙겠어요. 아들은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아이가 칭얼거리는 바람에 얘기를 더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진 저는 일찍 그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실 아들이 딸한테 전화로 얘기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 다행히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슬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요즘 그와 재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혼하여 남은 여생을 함께하자는 뜻은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후 언제 살림을 합칠지 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안가 주말에 그와 1박 2일로 놀러간 펜션에서 난생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때 프로포즈고 뭐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냥 나이 차고 때 돼서 결혼하는 거였죠. 그런데 분위기 좋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전하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하여 그만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의 동반자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딸아이가 웬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제 손에 들려있는 꽃다발을 보더니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요. 안 그래도 요새 수상했다면서 제 휴대폰을 확 낚아채 갔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그와 찍은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본 딸은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미쳤어? 이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야? 민지야,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었어. 엄마가 요즘 만나는 아저씨인데. 뭐? 요즘 만나는 아저씨? 엄마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환갑이야, 환갑. 주책 맞게 뭐 하는 짓이야? 설마 이 아저씨랑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온 거야? 아, 더러워. 딸아이는 소름이 돋는다면서 몸을 움츠리고 두 손으로 팔을 문질렀어요. 저는 딸의 격한 반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여보세요? 오빠, 엄마가 미쳤어. 얼른 집으로 와봐. 엄마가 어떤 징그러운 아저씨랑 놀아나고 있다니까? 아, 빨리 와. 끊어. 저는 딸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라고, 단순히 외로워서 가볍게 만나는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딸은 마치 저를 벌레 보듯이 혐오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그때 그 자식 맞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새끼 당장 불러내. 내가 가만 안 둬? 나이를 먹을 거면 곱게 처먹어야지. 다 늙어서 웬 연애질이야, 연애질은. 제가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아들한테 한 소리 하려는데 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서 그이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저씨, 저 아저씨 애인 딸인데요. 지금 저희 집으로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딸아이의 전화에 그이는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20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이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죄인 취급을 하며 그에게 한참을 쏘아댔습니다. 어이,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목적이 뭐예요? 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엄마 재산 탐나서 그런 거잖아.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딸도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엄마, 요새 남자 꽃뱀도 있다 그랬어. 이 아저씨 분명 엄마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걸 거야. 저는 아저씨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저씨가 엄마보다 돈이 더 많은데 왜 엄마 재산을 탐내겠냐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 없다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희들도 모르진 않을 거다. 돈도 안 벌고 바람이나 피우면서 매일 술 먹고 나를 때리는 니들 아빠랑 사느라고 내 가슴에 피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혼자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밤낮 없이 일해가며 내 청춘을 너희한테 다 바쳤단다. 엄마는 그동안 엄마로서의 인생밖엔 없었어.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다.
김혜숙이라는 여자의 인생은 없었지.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아저씨가 엄마한테 김혜숙으로서의 삶을, 여자로서의 삶을 알게 해주었단다. 엄마도 이제 너희들 다 키워놓았으니 이제는 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안 조용히 듣기만 하던 아이들은 제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뭐? 여자로서의 인생? 엄마, 가서 거울을 좀 봐.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엄마가 무슨 이팔 청춘인 줄 알아? 엄마,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나이 먹고 왜 남자를 만난다고 그래? 엄마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었어? 딸아이가 마치 저를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더군요. 제가 해명하려고 하는 찰나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렇게 그 남자가 좋아? 어? 동네 창피해서 정말. 엄마가 저 아저씨랑 그렇게 붙어 먹으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어디 가서 우리 하영이 할머니라고 말도 꺼내지도 마.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 정도는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엄마가 낳았으면 엄마가 책임져야지. 내가 언제 엄마 보고 낳아달라고 그랬어? 저는 아이들의 막말에 충격을 받아 대꾸할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이가 나서서 전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반대한다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려 하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소름 끼치니까 말 걸지 마세요. 네? 우리 엄마를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절대 안 넘어가니까 개수작 그만 부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명의 넘겨받기로 했으니까 눈독 들이지 말고 꺼지세요. 아들은 계속 그이를 돈 보고 접근한 사기꾼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엄마. 아니면 오빠 집이랑 내 학원을 다 우리 명의로 돌려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볼게. 그리고 엄마 남은 재산도 우리한테 미리 물려줘. 솔직히 엄마가 저 아저씨랑 살다가 아저씨한테 재산 다 홀랑 줘버리면 우리는 어떡해? 원래 우리 건데 저 아저씨한테 뺏기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재산 빨리 내놔. 그리고 혹시 우리 몰래 갖고 있는 재산 있으면 싹싹 긁어서 줘. 저는 돈 타령만 하는 아이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아이들에게 꾸짖듯이 말했어요. 너희들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돈 타령만 할 수가 있니? 그러자 아들이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였잖아. 어차피 줄 거 미리 달라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엄마가 그거라도 안 해주면 우리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엄마 말대로 엄마 인생 살더라도 줄 건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조용히 명의 넘겨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아저씨가 초치네 정말. 저는 아들의 말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돈. 돈이 없어서 그 고생을 했던 지난 3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지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는데 엄마 인생이고 뭐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아이들의 행태에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선 발버둥 치는 아이들의 등을 있는 힘껏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며 발악을 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쾅 닫으면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다시는 너희들 안 볼 테니 썩 꺼지거라. 아이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많이 나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그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모든 물질적 지원을 끊기로 했어요. 집에 있던 딸의 짐을 모두 문 밖에 던져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과 딸의 피아노 학원을 모두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매물을 보러 온 손님들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딸은 저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엄마, 그러고도 엄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손주 길거리에 내앉으라는 거지, 지금? 아주 남자의 정신 팔려가지고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치매라도 걸린 거야? 엄마, 학원 내놓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학원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데 엄마는 내가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그깟 돈 아까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금? 저는 아이들의 전화에 대답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둘 다 30대 성인인데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지들이 알아서 깨우치겠죠. 그이는 그래도 애들 살 집 한 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이미 독하게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거 생각하면 밤마다 우라통이 터져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내 한 몸 불살라가면서 키웠다니. 이제는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저만 생각하고 살렵니다. 거머리처럼 피만 쪽쪽 빨아먹는 자식들은 없는 이만 못하니까요. 그 이후로 아이들은 툭하면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그 집도 부동산에 곧 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살림을 가지고 그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이가 사는 곳은 모르니 찾아올 수 없겠지요. 혹시나 어떤 방법으로 그 집마저 찾아낸다면 또다시 이사를 가면 그만입니다. 이대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문자로 하소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은 살던 집이 나간 후 갈 곳이 없어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보니 안 싸던 어른 성격이 장난 아니시던데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아들은 그 집에서 눈칫밥 좀 먹고 살겠죠. 그리고 딸은 학원에 있던 피아노와 집기들을 옮겨둘 곳이 없어서 전부 처분하고 친구 집에 얹혀 살며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조만간 그 돈도 떨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회사를 다니던지 하겠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싫다고 하도 투정 부려서 학원을 차려줬는데 그놈의 돈 욕심으로 다시 남의 밑에서 고생하게 될 모습을 생각하니 꼴 좋았습니다. 그래도 친자식들인데 제가 너무한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직접 겪어보셨다면 저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갈아 넣어 최선을 다했고 이제 더 이상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인인데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이의 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이는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지만 나이 먹어 망가진 몸매에 드레스 입기도 좀 민망하고 굳이 동네방네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확실히 젊을 때 결혼 생활했던 것과 다르게 나이가 들어 새로 결혼을 해보니 산전수전 겪은 게 많아서 그런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이가 워낙 저에게 잘해주고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저 해지는 저녁에 오붓하게 손잡고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플 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땐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몇십 년 더 살다가 가능하다면 한날 한시에 눈을 감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겠죠? 갈 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아니면 그 일을 먼저 보내더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저의 결심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이는 조금만 더 두고 보고 용서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왜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주고 열심히만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무엇보다도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글러먹은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되었나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워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자식을 버린 나쁜 엄마인가요? 욕을 먹어 마땅한가요? 아니면 황혼에 찾아온 사랑과 함께 제 삶을 되찾은 저를 응원해 주시겠나요? 저를 나쁜 엄마라 욕하셔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